자, 기출문제 분석 8번째 시간.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5학년도 작년 수능, 자, 이때 역대급 이제 그 등급컷을 찍었죠. 예, 그만큼 어려웠었고 연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중간. 자, 갑은 도가, 을은 이제 불교입니다. 자, 2번 도가 입장에서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초연해야, 여기까지 맞죠? 인륜의 도를 완성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냥 도라고 하면 맞아요. 이게 이제 그 뭐 만물, 유교에서도 얘기하지만 도가에서 만물의 법칙으로서도 얘기하니까. 근데 뭐가 틀렸냐면 이게 이제 틀린 겁니다. 인륜의 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인륜의 도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통용되는 규범과 관련된 인위적인 규범과 관련된 도리,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유교 유교의 입장에서 말하는 도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했었고, 예, 틀렸죠. 자, 그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자, 참모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한자어로 하면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모습, 이게 실상입니다. 실상. 이제 실제적인 참된 상, 현상, 모습. 그래서 이거는 실체랑은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죽음의 참 모습을 자각한다 하면 죽음의 실상, 실상은 불교에서 좋은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파악해야 된다, 실상을 깨달아야 한다 하면 좋은 뜻이 알겠죠? 실체를 깨달아야 한다 하면은 이제 틀린 건데, 실상을 깨달아야 하면 좋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 표현은 선생님 이제 교재도 있지만 요게 이 한자로 풀어 쓴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5번. 이것 때문에 이제 헷갈렸죠. 또 도가 나왔어요. 도가에서 근데 아무것도 없죠. 이건 그냥 만물의 법칙으로서 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그냥 일반적인 도면. 자, 근데 도가 말고 불교에서도 도 이야기를 꺼냈죠. 깨달음.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를 얻음으로써 생사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이거 빼고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삶과 죽음 자체에서 벗어나기는 이제 힘드니까. 특히 이제 그 도가 입장에서는 생사에서 벗어나라고 얘기 안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성사의 얽매임이라는 게 약간 삶과 죽음의 현상 자체가 아니라, 현상 자체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 그 얽매임, 집착, 약간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틀렸던 애들도 가끔 물어봤던 게,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 그 불교는 뭐 열반하면은 가능한데 쌤 도가는 이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생사 자체에서 벗어나자는 게 아니라 생사에 대한 약간 정신적인 얽매임, 집착, 여기에서 벗어나자, 이제 이 얘기예요. 자, 6번 요나스인데요. 자, 기억 선지를 보시면 일상적 인간관계에서는 호혜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호혜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거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상적인 인간관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현 세대와 현 세대 간의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이건 조금 어렵고 조금 좋은 선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건 틀리라고 낸 선지가 맞는 것 같고 좋은 선지는 아닙니다. 일상적 인간관계에서는 그래서 호혜적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자, 리을. 선한 결과가 예견되는 기술만이 도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니죠. 예. 도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은 없습니다. 악한 결과가 예견되든 선한 결과가 예견되든 어찌됐든 이거 기술 자체에 대해서 기술 자체에 대해서 모든 기술 자체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왜냐, 근데 뭐 간단하게 하면 이제 요나스가 얘기해요. 이런 기술도 나중에 악으로 빠질 수 있잖아. 잘못 활용되면. 그러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9번의 환경윤리 보시면 이거는 뭐 그냥 용어만 조금, 이성이 없는 존재자들은 상대적 가치, 혹시 수단적 가치 말고 상대적 가치라는 말만 나와도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칸트에 의하면은 동물, 식물은 당연히 수단이고,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를 지닌다라는 건데, 어, 인간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라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거를 이제 칸트는 뭐로 비유하냐면, 사람은 가격을 붙여가지고 사고 팔 수 없지만
동물이나 식물은 가능하다 해가지고 물건은 상대적 가치를 지닌다. 근데 이성적 존재자들은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한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인간이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되지만 수단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옛날에 한번 수업 때 얘기했지만 카페 알바생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단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이제 수단으로 이용했지만 동시에 존엄하게 알바생을 존엄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인간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알겠죠?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 을 같은 경우에는 레오폴드인데, 자, 이 보전 체계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이제 레오폴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자. 이게 이제 영어로 컨서베이션의 이제 그 번역어인데, 모든 보전이 좋은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자연을 보호하자, 생태계를 보호하자, 이거에만 바탕을 둔 그 생태계 보전은, 이거는 이제 여기 나있지만 문제점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지윤리, 대지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윤리적인 의식 없이 그냥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경제적 이익에 바탕을 두고 해야 돼.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이 결론은 보전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동그라미 치지 말고 한번 보세요. 알겠죠? 요거에만 바탕을 둔 이거는 옳지 않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선지를 보시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싱어 입장에서 뭐 봐도 되지만은 사실 이제 칸트 입장에서 사실 중요한 거였는데, 자, 도덕적 의무, 뭐 어쨌든 도덕적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거 칸트 입장에서만 볼게요. 자, 동물이 고통을 느껴요.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긴 하지만 수단이긴 하지만 우리가 얘네들의 대한 동정심, 고통에 대한 동정심, 이거는 경향성이 아니죠. 인간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 감정이에요.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내면의 도덕성과 관련된 감정이다 보니까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이것을 느끼는 것은 의무에 자기 자신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뭐 의무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 의무나 타인에 대한 직접적 의무나 어긋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값도 긍정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오폴드 입장에서 몰라도 돼요. 알겠죠? 이거는 칸트 입장에서 낸 문제예요. 그래서 동정심, 이거 감정, 이거 보고 여러분들 경향성이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사회계약론,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실정법 알아야 되죠? 자, 여러분들 우리 로크에 의하면은 자연법에 근거해서 실정법을 내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처벌한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로크가 이야기를 해요. 실정법은 이제 자연법에 근거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정법은 이거죠. 실제 정치에 쓰이는,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법 할 때 실제 정치에 쓰이는 법을 실제 정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최초의 실정법은 바로 뭐냐? 그러면 사회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러면 최초의 그건 뭐예요? 바로 공통의 재판관. 공통의 재판관을 세우는 거겠죠. 그래서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고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처벌을 내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귿은 이제 자연 상태는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다. 여기는 맞죠. 여기는 맞는 말이고요. 여기가 틀렸죠.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자, 권리의 불평등은 없죠. 모든 사람이 자유로우니까 자유평등, 권리 불평등은 없는 게 맞고, 소유물의 불평등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노동을 투여한 만큼 어떤 애는, 그러니까 권리는 다 사람들이 이래요. 권리는 똑같이 이런데 실제 노동한 양에 따라 가지고 소유물은 이만큼 가진 애가 있을 거고 이만큼 가진 애가 있을 거고, 그래서
권리의 불평등은 없지만 소유물에 대한 불평등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소유물의 불평등은 정당해요. 정당해요. 로크야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노직이랑 똑같이 내가 노동한 만큼 얻는 거기 때문에 소유 권리를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고요. 둘째, 이거는 국가가 없어도 성립이 가능하다. 어. 자연법이 이걸 나쁘다고 부정의하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국가가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국가 이전에도 소유물의 불평등은 누구나 가질 수 허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건데 이것만 단어만 볼게. 이거 이번 9월 모의고사에 또 나왔죠. 이제 윤사에서만 나오던 오륜이라는 이제 용어 그 개념이 이제 생윤에서 나왔고 이때 작년 수능에 나왔고 올해도 나왔죠. 올해 이제 그 9월 모의고사에서 오류는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특히 대표적인 인륜 맹자가 말하는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규범으로서 5가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뭐 대표적인 거는 친구 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혹은 이제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5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부 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근데 그 5가지를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은 해외 원조. 자, 그 다음에 갑은 싱어고 을은 롤스죠. 자, 이거 선생님이 그때 롤스 입장에서도 이제 빈곤, 해외 원조가 빈곤이랑 연관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절대 빈곤의 감소는 원조의 정당화 조건이 될 수 있느냐? 이거 C거는 너무너무 쉽죠, 얘. 근데 애들이 롤스 입장에서 원조의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이게 직접적인 목표는 아닌데 왜냐면 이건 이제 그 사회를 바꿔주면 원조 대상국을 바꿔주면 얘네가 이제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지? 근데 어찌됐든 원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 내가 이 나라를 왜 해외 원조를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저 나라를 바꿔서, 근데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죠. 그 나라를 바꿔서 이거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 질서정연한 국제사회 멤버로 가입시킬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정당화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조의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절대 빈곤의 감소가 이제 원조의 정당화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O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갑은 롤 쓰고 을은 노직이죠. 예, 그럼 디귿 룰 보실게요. 오직 최소 국가에서만 개인의 소유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거 아까 로크랑 비슷한 거예요. 소유권은 국가 없이도 성립이 가능해요. 그리고 소유물의 격차도 국가 없이도 성립이 가능해요. 알겠죠? 최소 국가는 이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 국가에서만 개인의 소유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최소 국가 없이도 소유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에 보시면 이것도 볼게요. 자, 16번에 이제 여러분들 이건 선생님 방과후 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하자면 루소 그 사형 관련해 가지고 혹은 사형이든 그냥 사회계약론이든 루소 사상에서 공익, 약간 공리주의랑 겹치는 이런 단어가 나와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리라는 말은 안 쓰는데 사회 이익, 공익, 공동선 이런 말을 쓰면은 루소도 이 말 공통적으로 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F를 보시면 갑은 칸트고 병은 이제 베카리아죠. 자, 그럼 칸트가 베카리아. 형벌의 경과 경중은 적고 무거움 이런 뜻이죠. 오직 범죄 동기에 비례하여 결정해야 된다. 이건 선생님이 좀 됐지만 형벌에서는 칸트가 동기론 쓰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범죄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동기가 중요한. 이거는 동기를 보는 게 아니야. 동기를 보는 게 아니죠. 범죄 사실. 그러니까 범죄 자체의 약간 동기의 사악함을 보는 게 아니라 범죄 사실이 뭐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상관없이 그냥 범죄 자체가 얼마나 중하게 나쁘냐 이거를 따지고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기에 비례하는 게 칸트가 할 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8번을 보시면 이제 18번은 롤스 시민불복종이에요. 자, 차등의 원칙, 양심적 거부 나왔다고 무조건 다 X 치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자, 롤스가 말하길 차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떠한 법이 차등의 원칙에 근거해서 제정이 됐으면 이거는 만약에 이게 부정의하다면 차등의 원칙은 기준이 아닐 뿐이에요. 기준이 아닐 뿐이에요. 만약 이게 부정의하다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이해가죠? 네. 있죠. 자, 차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기준이 아닐 뿐이지 부정의하다면 불복종 될 수 있죠. 알겠죠? 자, 준법의 의무 이제 이거는 이제 자연적 의무에 기반한 사회를 잘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준법을 해야 돼. 시민의 의무죠. 나라에서. 자, 그리고 나의 기본적인 자유, 기본권을 방어할 권리. 이게 시민불복종이죠. 예, 이거는 시민의 권리죠. 모든 시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시민의 권리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과 이것이 서로 상호 충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부정의한 법을 따라야 돼? 아니, 내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래? 이거 서로 상충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상충할 수 있고 5번. 자, 이것도 양심적 거부는 여러분들 양심적 거부는 시민불복종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거부는 시민불복종 안 포함 해당 안 되지만 이 양심적 거부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를 한다면 만약 부정의하다면 이것이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양심적 거부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시민불복종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양심적 거부는 시민불복종에 막 억압받고 있어 이건 거는 시민불복종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 가지고 낚시 거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심적 거부라고 해가지고 낚시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또 나눠 가지고 종교 교리 집단 이익 이거에 대해서 이게 시민불복종에 해당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만약 그 부정의하게 탄압받고 있거나 억압받고 있으면 이거는 시민불복종으로 도와줄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자, 이제 칸트가 말하는 국제체제 말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체제까지 다 보셔야 돼요. 이제 사회계약을 통해 가지고 공민적 체제 뭐 이거는 나올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너무 약간 그 옛날 단어여가지고 약간 한 개인 자연 상태의 개인이 아니라 공공시민적 이제 공공시민적 체제에 속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법률 상의 체제를 따라야 된다. 어쨌든 내가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국민 시민으로서 속하면은 법률상의 체제를 따르는데 하나는 국가 안에서의 시민법. 이건 이제 국내죠, 국내. 그리고 국가 간 관계에서 국제법. 어쨌든 이거 둘 다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당화되고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자, 이거는 시민법과 국제법처럼 강제력 있는 진짜 리얼 법은 아니라고 했죠. 말만 법이에요. 어쨌든 윤리적으로 법적 관계는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사람이나 국가들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어. 그리고 보편 상태, 보편적인 우리는 보편적인 인간이야 시민으로 고려하나 세계 시민법. 그래서 이 세 가지 체제를 조금 나눠 두셔야 돼요. 시민법, 국제법, 세계 시민법. 그러니까 국내법, 국제법 뭐 이런 식으로. 자, 대내적이라는 말은 국가 안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그럼 뭐야? 대외적인 되겠죠? 국제관계에서 대외적. 알겠죠? 자, 4번. 영원한 평화를 위해 국가는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 안 된다. 어떠한 틀렸죠? 어떠한.
이것도 사실 쉽게 말하면 뭐 입법권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국채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 다 주권의 영역이거든요. 주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칸트 입장에서 기본 사상은 이제 당연히 주권을 보호해야 된다,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칸트가 반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생각하면 이런 경제 영역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외교 협상을 하고 약간 뭐 외교 협상을 하고 국가가 조약을 맺고 뭐 조약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정치에서는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다 법 제정 입법이라고 할게요. 입법 이런 것들 등등등들 다 여러분들 주권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머릿속에 두고 수능에 들어가시면 조금 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칸트는 그래서 국채 발행하거나 외교 맺거나 조약 맺거나 법을 만드는 건 다 국가 주권의 영역인데 뭐랑 관련돼서 국제 분쟁 관련해가지고 다른 나라랑 막 싸우고 있는 머리끄댕이 잡고 막 머리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막 계속 싸우라고 평화를 권유할 망정 막 무기 팔아먹고 국채 발행해가지고 막 하는 이제 그 빚을 내가지고 막 그 투자 그 분쟁 관련해서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 자 마지막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모의고사는 아마 연기 안 될 거고 6월 모의고사도 솔직히 연기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갑은 이제 유교, 을은 이제 도가. 자, 유교인데 이익 물어봤죠? 쌤이 저번에도 영상 되겠지만 이익이 그러니까 얘가 충돌할 경우에는 이걸 선택하라는 거지 이거를 아예 반대한 건 아니에요. 공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여러분들 공자 맹자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 부합하면서 그러니까 떳떳하게 일해서 경제적으로 이익 추구하는 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로움에 부합하면 추구할 수 있죠. 쌤이 저번에 완전 왕도 정치나 그거의 기본도 백성들의 경제적 이익 이거에 백성들의 이익을 생각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틀렸고 자 4번은 저번 수능에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 나왔고 이제 6월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플라톤의 미학 물어봐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는 보충 수업 때 둘이 좀 비교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조금 읽어보시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예술은 진리에서 한참 떨어졌다. 주어 잘 보셔야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거는 진리랑 멀어들고 이데아를 사실 있는 그대로 근데 모방하기는 힘들어요. 이건 아마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안 쓸 건데 이데아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불완전하게나마 이데아를 추구하려는 예술이 진리랑 그나마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 잘 보세요. 자, 그다음에 자 아리스토텔레스랑 플라톤이랑 둘 다 예술은 이제 여기에 호소하는 이제 주로 이성적인 부분은 철학이나 수학 이런 쪽이고 감정과 관련된 학문이 이제 예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이걸 인정해요. 근데 플라톤은 감정, 특히 이제 예술을 통해서 얻는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 좋게 보죠. 이성이 감정을 지도해야 되는데 이성이 감정이 지도해야 되는데 쾌락과 고통 위주의 이런 걸로 인간이 지배당하면 영혼의 이성과 반목하고 약간 저항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롭다. 그래서 해롭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모든 예술이 또 나쁜 건 아니고 아까 이데아를 추구하는 예술은 즉 지혜와 관련된 쾌락과 감정과 관련된 게 아니라 지혜와 관련됐고 이런 선한 품성에 도움을 주는 예술은 플라톤이 긍정을 합니다. 알겠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너무 추구하는 예술을 하다 보면 이성과 저항한다. 그러니까 나쁘다. 자, 그 다음에 6번 시민불복종은 어려운 건 없었는데 자 4번 잘 읽어봐야 돼. 자,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이제 정의의 제1원칙이 이제 이거에 대한 침해니까 이거 당연히 이제 애들이 이걸로 생각을 했는데 자 기본적 자유를 침해가 아니라 제한하는 법은 무조건 시민불복종 대상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적법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침해하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제한한 경우라면 괜찮다.
타라는 게 바로 롤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가 아니다. 시민불복종 대상에서 제어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거는 우리 분비적 정의에서 했지만 어떤 사람의 자유를 제한해서 사회의 자유 체계를 늘리기 위해 코로나 상황이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했었죠. 코로나 때 적법하게 제한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은 사회계약론인데 이것도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 존재하죠. 그래서 군주는 실정법을 제정하는 거지 자연법을 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 이거는 그냥 좀 자연법이 규범이 그러니까 홉스에 의하면 자연법이 옳고 그름의 규범이 없죠. 규범이 아니죠. 로크랑 다르게 로크는 자연법이 규범인데 옳고 그름의 규범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무제한적으로 못 날뛰는데 홉스는 자연법이 도덕적 규범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미쳐 날뛴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힘에 대한 공포, 무력에 대한 공포 이게 없이는 이게 중요한 거죠. 없이는 인간 생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통해서 강제력, 무력 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번 홉스 입장에서 자연 상태의 만인은 만물에 대한 이거 빼고 그냥 권리라고 하면 맞아요. 만물에 대한 권리 이거 하면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틀린 거죠. 일단은 소유권 쉽게 생각하면 소유권이라는 말도 틀렸고요. 배타적이라는 말도 틀렸어요. 배타적이라는 거는 남이 쌤이 우리 이거 생윤 맨 처음 수업할 때 있죠. 배타적이란 말 나오면 뭐였어요, 얘들아? 남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그런 권리라고 했죠.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침해할 수 있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 소유권도 틀린 거고 그냥 소유권도 틀린 말이에요. 자, 5번. 이거는 이제 옛날 문제 이제 다시 이제 연기한 거죠.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죠. 둘 다 대표적으로 생명권은 보장 안 하지만 나라가 범죄자를 살인자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외적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침공했을 때 그 외국인 그 외적을 막아냄으로써 우리의 생명권을 보장하죠. 그러니까 보장할 수 있죠. 둘 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이제 이거 좀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자, 갑은 테일러고 을은 레오폴드고 병은 싱어입니다. 자, 생태계를 보호 의무 간접적 성립. 일단은 을은 쉽죠? 을은 생태계가 직접적인 의무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만이 틀린 거죠. 을은 쉽죠? 자, 이제 테일러랑 이제 싱어가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 표현이 조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출제진들이 간접적 의무라는 말은 안 썼어요. 간접적 의무라는 말은 안 쓰고 왜냐면 테일러랑 싱어랑 생태계 보호에 대해서 간접적인 의무다 이런 말 자체를 원전에서 안 해요. 간접적으로 성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무의 대상은 아니지. 그러니까 의무의 대상은 아니고 도덕적 지위가 있는 위한 얘네들을 살리기 위한 수단과 관련해서 그래서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간접적 의무라는 말도 안 쓰고 그냥 간접적으로만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즉슨 바로 생태계는 그 자체로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건 아니지만 얘가 만약 파괴된다고 가정했을 때 동물들과 식물들이 다 죽는다. 생물 군집이 죽는다. 동물이 죽는다. 개체가 죽는다. 싱어는 개체까지만 얘기하죠. 종 이런 건 별로 군집은 신경 안 쓰고 테일러에 따르면 생명체 개체뿐만 아니라 종 그리고 생명체들 간의 군집
에코 커뮤니티 이제 생명 군집이 이제 그 생명 군집이 테일러에 따르면은 이게 생명 공동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생명체들 무생물 없는 생태계랑 다르게 무생물을 제외한 생명체들끼리 모여있는 이런 군집, 생물학에서 말하는 군집, 여기까지 이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태계는 얘네들을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으로만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14번에서는 이제 C번. 자, 보시면 을과 병은, 을은 베카리하고 병은 칸트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형벌 받아야 할 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는 아님을 간과한다. 자, 형벌 받아야 할 자는 범죄자를 의미하죠. 즉 범죄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 여기서 중요한 건 사형이 아니라 지금 형벌이에요. 그냥 사형을 포함한 형벌 자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은 거죠. 지금 보시면 형벌 안에 이제 사형이 있는 거니까. 자, 베카리아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사형이라면 범죄자가 동의하지 않겠죠.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겠죠. 근데 형벌 자체는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이 모든 인간이 동의해서 형벌권 이것을 내릴 거라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칸트에 의하면 형벌권이나 사형이 사회계약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그래서 형벌이나 사형은 사회계약에 포함이 되는데, 중요한 건 칸트는 현실의 인간의 동의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칸트는 인간의 동의에 근거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냥 이성적 명령 의해 동의가 성립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고 이성적 그냥 명령이라고 할게요. 이거에 의한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칸트는 인간, 어떤 인간 상관없고 범죄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맞고. 자, 그래서 조심히 항상 읽을 때 조심. 그 사형을 얘기하는 건지 형벌을 얘기하는 건지. 자, 15번은 이제 해외 원조고 롤스와 노직인데, 자, 롤스 보면 여러분들, 자, 어떤 원조를 통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회를 이렇게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질서정연한 사회 만들어낸데 이상적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인정하거든요. 정말 이런 이상적인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를 정하는데 조금 비자유적이더라도 약간 현실적으로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혹시나 요 표현 나와도 맞는 거고, 이거 내는 거 별표 쳐놔, 알겠지? 비자유적이지만 이 비자유란 말 때문에 애들이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허용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해외 원조의 목표에 허용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허용을 해줘요. 알겠죠? 네. 대표적으로 요 나라들이 이슬람 쪽이에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여성들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아동들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조금 그렇지라도 그래 여기까지 허용해주자. 그래 여기까지 하면은 원조의 목표 달성한 걸로 인정해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영상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언급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아니다. 그래 또 이것만 빼기도 그렇네. 잠깐 설명해. 자, 먼저 이거 갑은 롤스고 을은 노직 싱어죠. 자,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과 같은 경제적 수단을 쓸 수
나라를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인 수단 이런 지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돈 자체가 쉽게 말해서 돈 자체만 지원하는 건 솔직히 이제 롤스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의회를 건설 민주주의를 위해서 의회를 건설하는데 도와줘야 돼. 여기에 이제 수단으로서 수단의 지원 이거는 이제 오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리을 선지는 싱어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제 요거 그냥 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권적 차원에서의 원조. 롤스도 인권 원조에 써가지고 해외 인권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지만 질서 정연해지기 위해서는 인권이 중요하다 강조하지만 싱어도 인권이 결과적으로 공리 증진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율적 원조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정치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싱어도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은 좀 17번의 을은 이제 모겐스고요. 자, 권력이 모겐스에 의하면 국제정치에 이거를 구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한번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사람 국제정치에서 정치가나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항상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권력.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가 권력 투쟁인 이유는 바로 이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다. 자, 요거는 갑은 1번은 이제 칸트 입장에서 보시면 평화연맹이 많아질수록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예, 아니라고 합니다. 평화연맹은 많으면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얘기하자면 평화연맹 국제기구가 또 많을수록 걔네끼리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평화연맹이 많아질수록 영원한 평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오랜만에 이제 그 엘리아드 하나 볼 건데 엘리아드 이거 다른 쪽에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엘리아드에 있어가지고 성현에는 우리가 주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됐던 거 이거죠. 자연물 같은 돌이나 나무 같은 자연물 같은 성현도 있지만 이제 성현이 되는 인간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는 별표를 좀 쳐놓고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처럼 성현이 대상이 되는 인간도 존재한다. 약간 낮은 수준의 성현부터 높은 수준의 이게 그러니까 원시 종교와 이제 약간 고등 종교의 차이를 좀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이거는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되고요. 자, 엘리아드 입장에서 1번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공존할 수 있지만 대조. 그러니까 대조라는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조가 쉽게 말해서 이제 구분이죠. 구분은 되지만 당연히 성과 속은 구분은 되죠. 공존할 수 있고요. 3번 선지를 보시면 돌이나 나무는 현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성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성 그 자체가 성현을 통해서 돌이나 나무에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돌이나 나무는 성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 성 자체가 아니라 성 자체가 부여되는 그런 매개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조금 이제 새로운 개념이랑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갈수록 그냥 한번 좀 어려웠던 선지를 한번 풀어봤는데 잘 공부를 하시고 자, 수능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헷갈리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예,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요.